예비고이 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의창 원장 고병재입니다. 2022년 겨울방학 생각의창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은요, 해당 영상 밑에 그 URL 주소 있죠? 네, 그거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제 수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사실 입시에서 보면 가장 애정을 갖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2학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느냐가 입시의 큰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생기부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내신과 이런 거에 치이다 보면 수능 공부에 약간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게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같이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향에서는요, 2학년 때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나중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2학년 때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좀 보내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국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신 국어, 수능 국어. 사실 이 국어라는 이름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하고 학생이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게 그냥 수능 국어 기출문제를 푸는 걸 수능 국어 학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바둑을 가지고 오목도 두고 바둑도 두잖아요. 하지만 두 개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달라요. 오목을 잘 둔다고 해서 바둑을 잘 두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내신과 수능은요, 아예 그 결이 다르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핵심적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겠죠. 시험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단기 기억에 의지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능 국어의 시험 범위가 없음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외워서 답을 찾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내신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우리 생각의 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학교별로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국어 교과 과목은 총 8과목이에요. 그 8과목 중에 1학기에 이제 공통과목 4단위, 2학기에 4단위에서 총 8단위로 공통 국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평가 제고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이제 등급이 결정이 나는 게 이제 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제 문학도 배우고요, 또 비문학도 배우고요, 또 여기 이제 문법도 배우고요, 다채롭게 다 배워요.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어차피 문법 하니까 앞으로 이제 좀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법 공부 내신할 때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총 4가지 과목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문학과 독서는 필수고요. 화법작문이나 언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목동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 문학과 독서를 아주 원래 정상적인 커리에 따라서 잘 하고 있고요. 화법과 작문과 언매 같은 경우에는 몇 학년 때 하느냐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과 좀 굉장히 밀접히 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내신하면서도 수능을 함께 대비하는 측면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우리 애가 고전 문학을 좀 어려워하니까 그냥 수능 준비하면서 고전 읽기를 선택할까요? 이런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이제 그 전공 교과와 관련한 학업 성취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 서울에 있는 35개 대학 중에 17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실제 점수로 반영을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고전 읽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읽어야 되는 아주 필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영역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이 고전 읽기를 이과생이 선택하는 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심화국어나 실용국어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인문 계열인데 예를 들어 뭐 어문학 계열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제 고전 읽기 같은 거 하면 상당히 학생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진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네, 한 과목만.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뭐 탐구 영역이나 수학이나 다 똑같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학생의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걸 선택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동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들 몇 개만 제가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다니는 이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주로 무엇을 내신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한눈에 좀 봐주십사 해서 좀 올려놓은 건데요. 이런 거 보실 때는 항상 뭘 보시냐면 이 표준 편차를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강서구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표준 편차가 11점 정도밖에 안 되죠. 표준 편차가 15점 이하면요. 학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국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실력 간의 격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에서 11점 정도의 표준 편차가 나타난다는 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인 거예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17이고요. 양천고는 16이니까 양정이나 양천에 비해서 강서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훨씬 더 표준 편차가 더 낮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학생들의 그 실력 격차가 없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눈에 띄는 특징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가면서 강서고도 표준 편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정고는 거의 비슷하죠, 계속. 양천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아이들이 정시와 수시 중에 무엇을 더 중시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는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목동고가 여고 중에서는 강서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실력 편차가 별로 없는 학교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학교에서는 사실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공학고 같은 경우에는요. 한가람고가 뭐 좀 가장 눈에 띄지만 배감이나 신목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공학이 이게 좀 남녀를 섞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과 안 하는 아이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애들 이성교재 이런 단도리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2학년 때는 대부분 문학 하고요, 비문학 독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가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하고 이런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교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내신의 표준 편차가 클 경우에 내신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표준 편차가 낮을 때에는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역시 또 내신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변별력 있는 학습을 좀 해야 되겠죠. 저희 생각의 창에서는 학생들이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필기 시간을 줄이게 하는 게 우선 일단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요구하는 학습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선 일단 뭐 자습서나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촘촘한 문제들을 골라낼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학원에 가가지고 필기하느라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뭐냐? 반마다 필기 내용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A반에서 뭔가 설명을 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를 정정한 다음에 B반에 가서는 정정한 대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업 필기인데 그 필기 내용만 의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뭐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필기를 학원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우선 일단은 굉장히 내신 대비에서는 중요하다는 점 요거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좀 이제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면 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필기를 비교해 나가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잘 속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도요. 출판사가 다르다고 해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있잖아요. 2021년 백암고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2021년 금옥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2021년 목동고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2021년 양천고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학교들에서 출제가 돼요. 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의 기출문제들을 그 해당 학교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 이 목동권역에서 그 작품이나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학생들이 풀 수 있게끔 제공한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내신의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제 영역이니까 본격적인 수능과 관련해서 수능 국어 학습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올해처럼 어려운 불수능에서 2019학년도와 같은 불수능에서 살아남는 그리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학습 방향을 한번 명쾌하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국어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75%, 이게 25%인데요. 풀이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최대한 고득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 4년 동안의 수능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수능 어렵다 하잖아요. 뭐 예년과 비교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자, 보시죠. 2019학년도 수능부터 올해 치른 2022학년도 수능까지 문학과 독해를 비교해보면 독해 쪽을 훨씬 더 어려워한다는 걸 우린 대부분 알 수 있죠. 가끔 보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비문학 독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문학만 잘하면 수능 고득점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은요, 문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지만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입시 결과가 보여주다시피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문학 독해는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서로 비문학 독해 별로 어렵지 않다라면 실력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 수능을 뚜껑을 딱 까보면 비문학 독해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걸 대번 알 수가 있죠. 일례로 올해 같은 수능에서도 2019학년도에 비문학 독해가 정답률이 50% 이하가 되는 문제를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무려 7문제나 나와서 불수능이라 그랬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화법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17문제 중에 무려 9문제가 정답률이 50%가 안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8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둘 다 맞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법 작문이든 언어 매체든 비문학 독해에서 어떻게 점수를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2022년의 입시 결과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통 과목은 1번부터 34번이에요. 76점 만점이고요. 선택 과목은 35번에서 45번 중에 본인이 선택한 걸 푸는 건데요. 24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뭘 선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 더 점수가 높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법과 작문이 올해 1등급 컷이 원점수가 약 84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똑같이 84점을 받은 학생 중에 A 학생은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하고요. C 학생은요, 선택 과목에서 고득점했어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무려 5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등급 컷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정시 모집에서도 엄청난 변수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 과목을 화법 작문을 하느냐 언어 매체를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상태에서 최상위권이라면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만점을 받았을 때도 더 높은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공통 과목이 기반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언매를 하면 좀 더 유리하더라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언매만 선택해서 문법만 겨울방학에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학습의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두셔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 과정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공통 과목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의 학습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통 과목의 학습에 방점을 찍어야겠죠. 그럼 이 공통 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학습에 이 순서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뭘 먼저 공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부터 완전한 자신감을 갖느냐. 예를 들면 나 이거는 뭐 지문은 계속 바뀌어도 나 명확하게 점수 나와. 나 이거 흔들리지 않아. 그게 문학이 먼저 되어야 돼요. 비문학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 1학년 때 우리 애는 비문학 틀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건 좋은 경험이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먼저
문학부터 자리를 잡으면 돼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든 못하는 학생들이든 문학 아마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학생들은 수긍할 테니까 제가 어쨌든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 놓을게요. 핵심 뭐냐? 문학의 실력이 안정화된다는 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문학 30분 안에 풀라 그랬죠. 고득점을 하려면요. 30분을 넘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3등급 이하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요. 문학 17문제 푸는데 정확히 몇 분 걸리냐면 약 34분 걸려요. 어머니들이 한번 학생이 실제 집에서 문제 푸는 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 그걸 한번 인지하게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문학 푸는데 30분 넘겼다. 그럼 얘는 비문학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문학은 27분에서 30분 안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그 메커니즘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문학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문법 했어요. 국어 공부하면서. 문법 어느 정도 학생이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그럼 이런 방학 때 문법 총정리 한번 시키세요. 어차피 3학년 때 한 번 더 해도 되거든요. 아니, 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는 거랑 두 번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언매 같은 경우엔. 그래서 매체 영역은 뭐 크게 어렵지 않지만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이 문법 영역이 올해 수능에서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되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3, 4월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뭐야 점수가 5문제 중에 뭐 한두 개 맞아요. 이러면 화작으로 전향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옳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2학년 때 어차피 또 내신에서 문법 하니까요. 그걸 미리 감안하고 대비를 시켰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죠.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갖고 인식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을 오래 가르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일단 지문을 읽어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요. 기억합니다. 혹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합니다. 그리고서 문제의 답을 찾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잘 풀려요. 근데 채점을 할 땐 많이 틀려요. 근데 이거를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무조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수능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억에 의존하는 시험일 거면 시험 범위를 정해 줬겠죠. 시험 범위가 없어도 테스트할 수 있다라면 결국에는 지문을 읽고 얼마나 기억할 수 있어? 외울 수 있어의 단기 기억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정보들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 라는 정보 처리 능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에 필요한 인식의 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반드시 2학년 때 체화시킬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3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해져요.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비문학 독해라고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인식의 틀은 두 가지예요.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틀.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틀. 독해력이라고 해요. 수능을 풀기 위해서 내가 보는 시험의 유형을 알아야죠. 그게 수능 출제 유형의 틀이에요. 이 세 가지 틀을 기반으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어휘력이에요.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학습에 중점이 되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자기 스스로 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하게 된다는 건 주식해봤어? 라고 얘기하면 주식할 줄 알아? 주식하는 방법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 주식할 줄 모르는데? 이 말은 주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400개나 되는 회사들의 특징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거 공부한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 주식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EBS를 고3 때 드립답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건 이런 주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런 문장 이해 틀, 즉 문해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A는 B에 해당하지만 일부 B는 A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거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더라도 A는 B에 포함된다는 뜻인 거야. 라고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글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이런 예를 볼까요? 임의 명제 P는 새로운 참임 명제들을 추가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은 선생님 이걸 읽어도 뭔 말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래요. 이 틀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요. 모순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문장의 패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임의 명제 P에 어떤 새로운 참임 명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두 개가 모순이 없다는 건 둘 다 참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틀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 엄마 글을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기술 지문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과학 지문에도. 슬립률은 주행 속도와 회전 속도의 차이를 주행 속도로 나눈 값으로 그러면서 블라블라 막 설명이 나와요. 이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슬립률과 주행 속도, 즉 좌변과 우변의 분모값은 항상 반비례하는 거야. 그럼 글을 읽다가 주행 속도가 커지면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슬립률은 작아지겠지라는 것을 사고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경제 지문을 읽을 때 정부 통화 정책의 핵심인 금리는 통화량과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 글을 못 읽는 애들, 즉 단기격에 의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우하향 막 이런 데 막 밑줄 겁나 쳐요. 왜? 기억해야 되잖아요. 왜? 선지에서 우상향이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거예요. 이거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너가 머릿속에서 좌표를 떠올릴 수 있어? 즉 Y축의 금리와 X축의 통화량이 이와 같이 우하향한다라는 말은 X축과 Y축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금리의 인상은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감소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게끔 문해력을 키워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지문 이해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보를 어떻게 이해했을 때 글 쓴 의도를 파악하고 글 전체를 보는 눈을 만들어주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독해 틀 수업입니다. 문학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문학에선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대부분 지문 중심의 학습을 해요. 이건 아까 주식과 관련지어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특징을 암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문학 노트를 만들어서 주요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다면 그건 빨리 찢는 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와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서가 심화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가 와서 그래요. 선생님,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건 의인법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와야 심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서가 고조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서 심화와 정서 고조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친구는 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문학, 그게 아닌 게 비문학이잖아요. 그럼 결국 문학이 아닌 것들이 비문학이라면 문학인 거는 문학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엉뚱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학은 정서가 심화됩니다. 또 하나, 거리감을 드러낸단 말이 나와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거리감이 가까울 수도 있죠? 거리감이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말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리감은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과 화자의 태도.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이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거리를 좁히는 건데 그걸 친근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학적 본질을 통한 개념적 이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개별 작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그러들고요. 학생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고득점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내면 심리와 정황을 낱낱이 서술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제 좀 이제 구공부를 잘 못할수록 막 낱낱이 이런 거에도 집중하고요. 또 뭐 이제 외부 서술자 이런 개념어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겠지만 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학의 본질 자체가 원래 심리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심리가 드러난다는 건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났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학생들에게 본질적 이해를 심어주게 되면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저도 경험상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에게 수능에 필요한 그 틀의 일부를 좀 알려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비문학과 문학의 틀을 알려주는 거고요. 특강 시간에는 언매에 대한 틀을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연간 커리큘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선 일단 요 내용은 뭐냐면 이 틀을 잡아주면서 제가 아까 수능 문제 출제 유형의 틀도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뭐 이제 지문 분석이나 본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수능에선 어떤 패턴으로 출제되는지도 같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제가 일부를 가르쳐주고 배운 내용을 반드시 문제를 통해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안에는요, OMR 카드가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적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문자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출력해서 성적표를 매주 이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좀 빠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의 경쟁자들과 나의 위치를 한번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모두 영상 촬영을 할 건데요. 지금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겨울방학 때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두렵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모든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을 할 거니까요. 우선 일단 학생들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한 결손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아이가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듣고 싶을 때도 언제라도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다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연간 커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단 요번 그 겨울방학 때 13주 동안 제가 독해 틀과 문학 틀을 묶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매 특강은 따로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요. 고전의 틀을 잡는 수업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독해 틀 수업을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수업이에요. 같은 수업이 아닙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연습을 한 번 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 필수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문학 틀은요, 한 번만 들으면 끝나요. 근데 비문학은 수차례 반복해야 돼요. 물론 내용도 완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 달에 9월과 11월 사이에 또 역시 학생들이 이제 이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 내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놀고 싶어 하거든요. 이럴 때 애들 완전 바짝 잡아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고전시, 고전의 틀을 좀 잡는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가사문학에 대한 정리하고요. 여기선 시조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가사가 아니라 연시조인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우선 일단 시간표는 자료 다운받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장반 수업과 밀착관리반 수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밀착관리반 수업은 우선 일단 제가 수능에 척추를 만들어주면 밀착관리반에서 학생들 성향에 따라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의 살을 붙여나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틀을 잡는 수업은 반드시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원은 지금 이제 여기 양지빌딩에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1관이고요. 그 다음에 2관이 벽산미라지 4층에 이제 12월 21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1관과 2관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1관, 2관을 둔 취지는요, 우선 일단 학교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시킨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내신 대비는 양쪽에서 다 진행이 되지만 어느 관에서 어떤 학교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다뤄지는지를 이제 구별을 좀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올 겨울방학 입시는 앞으로 어떻게 출제되느냐를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확고부동한 자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분명한 이해의 틀을 만드는 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학생이 몇 명이 수업을 듣느냐, 뭐 아이의 질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아니겠습니까? 그 틀을 제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요. 겨울방학 때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